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네 번째 레비나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비나스의 전향이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전체성과 무한입니다. 또딸리 때의 앵핀이라고 하는 61년도에 나온 작품이죠. 그 작품을 예도는 지금부터 전체적인 걸 다 파헤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갖고도 강좌 10개는 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도의 포스트 모더니즘 기획에서 오늘 전체성과 무한을 들고 레비나스의 전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49년도에 나온 거죠. 엉데쿠브랑 레그지스텅스 아벡 후설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후설과 하이데거와 더불어 존재를 발견하며 실존을 발견하며 라는 책을 내고 12년 동안 침묵하다가 그죠? 그냥 작은 논문들만 냈어요. 표상의 파괴라고 하는 후설 1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그 논문들, 그 다음에 다양한 논문들을 앵트러 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서라고 하는 작품에 두 편을 싣고, 두 편은 또 그 실존을 발견하며 라고 하는 49년도의 작품에 나중에 추가로 실는데, 사실 47년도에 나온 작은 책들 있죠.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시간과 타자. 이 두 권의 책에서 레비나스는 자기 선생들에 대한 거죠. 연구를 철저히 씨름을 함으로써 하이데거와 후설을 넘어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비교적 후설은 어떤 그 주체 철학으로서 그죠. 아무리 상호주관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아인필룽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를 통하여 후설을 읽는 그 프리즘적인 그 모든 작품들에서 하이데거 때문에 후설은 쉽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워낙 그죠. 그 존재 개념,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포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선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도가 어제 강좌 레비나스의 신비라는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레비나스는 이거를 신학으로 갖고 가서 극복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신학의 냄새가 상당히 나고 플라톤과 그 다음에 또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신학적 냄새가 나는 부분들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신학으로 나가서는 극복이 가능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초월자를 이야기한다든지, 트렁성 덩스를 이야기할 때 굳이 신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이 세계의 존재론의 개념을 넘어서 있는 외재성, 엑스테리오리테를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신비주의 철학의 냄새도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러한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을 내면서 자기 스승들을 뿐만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 전체가 이러한 타자성을 억압하는 이런 동일자의 철학으로, 르mem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아니, 불어로. 맴의 철학.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타자를 억압하는 철학이라는 거를, 시간과 타자, 그 다음에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마지막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언급하고, 또 실존을 발견하며에서도 서구 철학 전체의 문제점들을
잠시 언급하면서 이제 이것을 철학화시켜서 후설과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유럽 중심적, 미국은 뭐 제가 볼 때 열애입니다. 유럽 중심적 그러한 대륙 철학, 서구 철학 전체에 대한 연구를 문제 삼으면서 그것을 미저 캐스티용이라 그래요. 그게 미정 캐스티용은 뭐예요? 미저는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놓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레비나스가 자주 사용하는 미정 캐스티용이라고 하는 의문시하다, 직역하면은 그게 뭔가를 문제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제는 자기의 타자의 철학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후설 하이데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구 철학 전체의 문제로 갖고 가서 그죠? 그것을 문제시 삼고 타자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철학으로 그가 그 최초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성과 무한입니다.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을 예도는 레비나스의 전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완전한 전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데리다에 의한 비판에 의하여 존재와 다른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본질을 넘어 존재와 다른. 이 책은 그래도 상당히 넘어섰다라고 보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전체성과 무한은 여전히 존재론에 갇혀서 타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점에서 어쨌든 이 문제 많은 이 책이 레비나스 데리다의 손에 붙잡히면서 갈기갈기 찢겨서 그죠?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니는 독일 철학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헤겔과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심지어는 후설의 타자 개념, 쉽게 말하면 너가 데카르트 성찰을 번역했던 거기에 나오는 두 번의 환원을 거쳐서 나타나는 그 타자의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후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이데거와 헤겔은 둘째치고 이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된 책입니다, 이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유일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그런 책입니다. 데리다가 아니라 레비나스 역시도 자기의 이 존재론 밖에 서 있는 존재론의 서열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외재성, 엑스테리오리떼, 내재성, 인테리오리떼는 뭐예요? 그러면 주체가 거주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걸쳐져 있는 서구 철학의 전체가 주장했던 그 존재론의 영역을 내재성이라 그래요. 외재성은 뭐야? 외재성은 무한자가 존재하는, 무한자가 주체에 대항하여 그죠?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명백하게 밝힙니다. 나의 철학은 주체성의 철학이다. 이 주체성은 결코 후설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이입에 근거한 선험적 자아에 근거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주체, 또 하이데거의 불안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나의 주체는 철저하게 무한자와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주체 철학이다. 이래 나간다고, 여러분. 무한자. 이 신학 냄새 나죠?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폭력적, 서열을 정당화하는 이 존재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완전히,
레비나스가 오해한 게 뭔지를 나중에 따로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레비나스의 사유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하이데거는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죽음의 개념을 갖고 오잖아. 어제 예도가 이야기했듯이 시간과 타자에서 극복 방법이 하이데거의 이 죽음의 실존성, 죽음은 자기만의 죽음이 있고 타자는 자아를 위하여, 그죠?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은, 그 타자의 대신 죽어주는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각자성을 갖고 있는 예마이니 히카이트를 갖고 있으며, 이 죽음은 결코 타인이 나의 죽음을 건방지게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야. 이러한 하이데거의 죽음의 개념을 그는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해석해? 이 주체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은, 그죠? 결코 자아만의 세계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자아의 세계의 근거를 흔드는, 외면성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자아의 실존을, 현존자의 실존을 뒤집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죽음의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그는 결국은 타자의 신비를 주장하면서 결국 하이데거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면 죽음의 타자성은 무한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끝이라 그러는 거. 이 세계의 신을 없애버린 거 아니야, 하이데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의 개념, 신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인간의 현존재는 역사성에 갖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존재와 시간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이 죽음조차도 인간이 견뎌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한 인식, 그죠? 그 인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세계를 확증해주는, 그래서 자아가 자기의 죽음을 죽는다라기보다는 이 죽음은 타자성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아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미래는 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그죠? 극복하고, 그죠?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같이, 그죠? 죽음과 같이 타자를 우리는 우리의 훗설과 같이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의 대상으로, 우리의 경험의 대상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빛을 거부한 어두움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타자의 타자성이 들어오는, 되게 신비적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 영역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결코 현존재가 죽음을 예상하고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죠? 그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을 되찾아서 그 본래성, 자기의 실존성 안에서 그거를 확증해주는 예지성으로서 해석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외부로부터 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죽음의 타자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 무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쉬운데, 무신론자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그런데 어쨌든, 신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실제로
자기의 철학이 이 외재성, 무한자, 이 무한자를 끌어들이면서 이 자아의 세계의 존재론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이 외재성의 영역에 데카르트의 무한자, 신의 개념을 갖고 온다고, 여러분. 신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미 존재에서 존재자로나, 시간과 타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시간은 레비나스한테서는 타자성으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현 존재의, 존재 이해에 근거하는, 존재 이해를 가능해주는 존재의 의미로서의 시간성이 아니라, 레비나스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하이데거의 시간선도 미래에 그게 있잖아요. 중심이 있잖아. 본래적 시간성은 미래에 있어요. 하이데거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은 결코 현 존재의 존재 근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구조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으로 나타난다고 본 거야. 그런데 이러한 철학들을 더욱 확고하게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확실하게 끌어들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소크라테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야? 국가의 본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그 선이 있다고 본 거잖아. 그 선은 뭐예요? 그 선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그 선과 같이, 최고 선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본질을 넘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론을 넘어서 있는 게 타자의 윤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 개념은 뭐냐? 가장 쉽게 언급하자면 자아가 동일성을 통하여 타자성을 억압했는데 이 타자성이 역으로 동일성에 의하여 타자성을 억압하지 못하게 의문시하는, 그죠? 미정 캐스티용. 그러니까 동일자의 어떤 그 폭력성을 의문시하는, 문제로 삼는 그 자체를 뭐예요? 레비나스는 윤리라고 본 겁니다. 에티크가 딴 게 아니라 그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광학이라 그러거든. 이 광학이라는 말은 타자의 존재가 그대로 비춰질 수 있는, 그래서 자아와 타자의 그 세계 안에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상호적으로 그대로 그 타자의 얼굴을 비춰질 수 있는 존재 근거로서 윤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윤리는 광학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에서 언급하는 선의 개념과 같이 본질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는, 존재론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내부성에 속해 있지 않는 외부성에, 그러니까 뭐야, 이래야지 뭐 너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외부성, 그 다음에 무한자, 그 다음에 초월자, 초월에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초월자, 외부성, 무한자, 존재론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이 모든 개념들을 레비나스는 메타피지크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형이상학을 이렇게 부끄러움 하나 없이 자기의 철학은 이러한 형이상학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어? 없어요. 메타피직이라고 본 거야.
자기의 이 타자성의 영역은 외면성이고, 이 세계의 초월에 있는, 세계 외부성, 존재론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동일시에 의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역을 레비나스는 자기의 무한자의 개념으로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또딸리때 전체성은 뭐야? 전체성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의한, 그죠? 의해서 폭력적 서열을 정당화한 그러한 동일자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 타자성을 억압했던 지금까지 서구 철학 전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형학적으로. 그래서 플라톤으로부터 파이드로스를 자주 언급하는데, 레비나스가 파이드로스가 결국은 이 타자성을 동일자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그래서 이 타자성을 자아의 어떤 그러한 만족을 위하여, 그죠? 자아의 지적 경험이라든지, 지적 대상으로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이후부터,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지나서, 그죠? 후설과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장정에서 모든 서구의 형이상학은 이러한, 그죠? 이러한, 동일자를 통한 타자성의 억압에 참여하는 그런 철학이었다. 그런 철학을 전부 존재론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존재론의 전체 영역을 레비나스는 또딸리떼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또딸리떼, 이 전체성. 그래서 그 전체성과 무한에서 이제 레비나스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철학에서 끌어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프랑스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였던 데카르트의, 그죠? 데카르트가 그 개념을 이해했든 못했든 간에 레비나스는 자기의 철학적 타자성을 변호할 수 있는 대타자의 영역, 대타자의 영역을 마침내, 그죠? 결코 자아에 의해서, 존재론의 동일자에 의해서, 자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그 타자성, 초월에 있는 그 타자성의, 최고 타자성을, 변호하고 그 타자성의 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단어를 앵피니, 그게 뭐예요? 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마침내 데카르트의 제3성찰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미 더 완전한 것, 원인은, 결과는 결코 원인보다 클 수 없고, 이 신학적 개념, 이미 중세의 안셀름이 존재론적 증명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데카르트가 재탕하잖아, 그죠? 그 중세의 신존재 증명에서 이야기했던 그 무한자의 관념을 끌어온다고, 여러분. 그 무한이 뭐예요? 그 무한은 결국은 신입니다, 신. 실체가 몇 개야? 데카르트한테서. 예도의 철학을 많이 들은 자는 제 말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한 거예요.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데카르트. 이거는 존재와 시간에, 이 주체 개념을 해체하면서 하이데거가 라틴어로 그냥 갈기면서 철저하게 해체시켰던 개념들이에요. 이 개념들이 이제는 복원된다라는 거예요. 실체 개념은, 데카르트는 두 개로 나눠. 창조주인 신의 정신으로서의 실체 개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한테는, 연장으로서의 사물, 육체,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러한 거, 생각하는 거, 레스 코기탄스와 렉스 엑스텐사,
연장과 생각 두 개 다가 실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피조물의 실체고, 또 다른 실체는 이 두 개의 실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의 실체가 있다고 봤잖아, 그죠? 예도의 데카르트의 성찰을 예도는 벌써 3개를 해놨잖아, 그죠? 그 강좌 들은 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뭔 말인지. 이 실체 개념. 그런데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하고 데카르트가 어느 쪽으로 가요? 이 코기토 에르고숨을 발견한 이후에 데카르트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방법적 의심에 의해서 결코 의심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고 명석판명한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이제 신의 관념, 이것에 근거하여 신의 관념을 증명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따라갑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주체의 개념이죠. 주체의 개념을 확고하게 하는 그 코기토 에르고숨은 철저하게 신의 관념조차도 이것을 파괴하지 않고 증명해 준다고 본 거야. 우리의 코기토 에르고숨에 의해서 증명된 주체 안에서 생각하는 나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가 그럼 뭘 확신해? 뭘 확신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더 완전하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것, 내가 인간이 피조물이 생각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 최고 존재자를 관념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와 같이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이 자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관념이, 최고 완전한 관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거는 신이 나에게 그 관념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고 있으며 신은 인간을 창조한 자로서 우리의 관념 바깥에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무한자의 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무한 개념,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레비나스한테서 중요한 거는 이 신개념, 이 무한자의 개념은 결코 주체의 코기토 에르고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주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타자성으로서의 자기 스스로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자아로부터 자아의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 외부성을 증명하려고 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뭐야? 자아와 타자를, 그러니까 자아가 타자를 억압했으니까 타자를 갖고 와서 이 타자를 다시 자아를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또 다른 전체성에 의해서, 또다시 타자의 전체성에 의해서 자아가 희생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레비나스의 독해의 어려움은 이 두 가지 다, 타자성과 타자와 자아의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또다시 전체성의 폭력적 서열에 의하여 타자가 동일자로 자아를 억압하는 방식이 되니까 그는 이 두 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이 필요했던 거야. 결코 양쪽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타자성과 타자와 자아의 독립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의 기획에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장과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한자를 타자성으로
갖고 오는데, 이 타자성은 외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면서 자아의 자아의 세계를 침입하지 않으면서 자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 자아가 자기 스스로의 코기토 에르고 숨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자아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자기의 타자성도 파괴되지 않는 이러한 균형을 데카르트한테서 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 무한자의 관념을 끄집어 갖고 오면서 타자는 외부성에 있다. 타자는 존재론의 외부에 있다. 그리고 타자는 이 무한자와 같이, 그죠? 무한은 타자다. 그러면서 이걸 대타자로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불어로 읽으면 오트러, 대문자로 쓴 이 대타자가 대타자요. 오트루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대타자는 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트러라고 쓰는 소문자 타자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똥 누고 외부로부터, 그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타자를 사람만 이야기해? 사물도 타자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전체성과 무한 이부가 동일자를 다루는 절이잖아요. 그 동일자에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레비나스가 이야기 비유 중에 탁월한 비유가 있잖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물은 어디로부터 나와? 내가 만들어요? 아니, 햇빛이 있어야 되고, 이미 타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 음식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농사 짓는 농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부터 나의 음식을, 이건 사실 니체도 이야기했던 거야, 니체. 제가 볼 때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와 이거 얘기 안 할 뻔했어, 내가. 훗설 하이데거를 만나갖고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자아와 타자의 이러한 고민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레비나스가, 니체를 알았다고 그러면 직접 니체는 다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다 했다니까, 니체는. 이런 외부로부터 우리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섭취하죠. 이 섭취물을 동화작용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러한, 살아감에 있어서의 자양분을 얻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타자는, 음식물은 외부로부터 오니까 타자예요. 이럴 때에 소타자를 자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타자의 오트러의 개념은 철저히 동일자 안으로 포섭될 수 없는 알트루히라고 하는 이 타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 이 타인이라고 하는 내 바깥에 있는 이런 다른 인간들과 같은 이런 타인들, 알트루히.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 이 타자 안에 이 대타자가 현존한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얼마나 신학적입니까? 그 타자의 얼굴, 그 타자는, 그래서 이 타자들 안에 현존하는 이 대타자의 어떤 그러한, 그래서 얼굴은 계십니다. 현현이라고. 레벨락시옹이야. 마니페스타시옹이라고. 타자로서 타자의 얼굴은 결코 동일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시요. 현현이라고. 나의 세계에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신의 계시와 같은 거라고. 그러나, 나의 세계를 침입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는 그러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자의 이런 개념들이
어떨 때는 오트로, 알트루히를 소문자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레비나스는 타자라는 개념을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트로, 오트로 소문자, 오트로 대문자. 이 대문자는 확실히 무한자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타인들과의 관계, 유한자의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이 타인들과 더불어서 외면성을 유지하는 그 무한자를 레비나스는 오트러, 대문자 오트러라, 로트러라고 그러죠. 그걸 쓴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비나스의 그 의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타자의 외면성과 존재론의 자아의 세계를 두 개다. 그런데 철학자 무신론자들은 이 외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신비주의 철학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면성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론의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 세계 바깥에, 이 존재론 바깥에 이런 외재성이 존재하는지, 그걸 누가 믿어? 형이상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 타자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외면성의 영역을, 아마 신학을 하는 자들은 상당히 환영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자들은 이런 철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유대교 철학인가? 이랬다고. 사람들이. 뭐야, 이게? 결국 하이데거의 세계를 결국 초월자와 만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 외면성의 이러한 데카르트의 신의 관념, 세계를 창조한 그러한 신의 관념으로서의 무한, 이 무한이 전체성 바깥에서 위치하면서 타자들의 세계에 과 더불어서 이 세계 안에서 그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트루히에 함께 계시되면서 현현하면서 그죠? 자아의 지배와 자아의 어떤 그런 향유의 어떤 한계를 두는 그런 개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성이 이 전체를 전체성을 파괴하고 이 무한자 때문에 자아의 철학은 끝났고 자아는 다 뒤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래 순진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자아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 1장에서 길게 타자를 억압했던 이 서구 정의상학 전체를 서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2장에서는 비교적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비교적 단순해요. 그 두 번째는 뭐야? 제가 비교적이란 말하는 존재와 시간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동일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1장은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를 뭐야? 르맴 엘로트로. 그러니까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에서 서구 철학 전체,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에서 어떻게 이 동일자의 철학이 타자를 억압했는지를 서술하고 계략적으로 서술하는 게 1장이고 2장은 동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자를 주로 이야기하고 3장이 비로소 타자를 이야기하고 4장이 타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레비나스는 거의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시인. 얼굴 이야기 할 때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타자의 얼굴.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 못 끝낼 것 같아. 일을 하든지 다른 제목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그 타자성을 다루는 윤리 부분에서, 고아와 가부의 신이 나타나서, 그죠? 이 대타자성의 역할을 하면서, 명령하는 언어, 디스코얼,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그런, 그 동일자에서 여러분, 2장에서 레비나스는, 이 타자성, 외부로부터 이 동일자, 자아가 사는 세계, 이 자아가 사는 세계를 가정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는 이 독립성, 어떤 타자에 의해서도 뭐죠?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음식을 먹으면서 향유하는, 그래서 레비나스의 주의상스는 어떤 그 동일자의 개념의 핵심적 개념이야. 타자성, 그러니까 외부에부터의 음식, 바깥으로부터의 공기, 바깥에 있는 햇빛, 이런 것들로부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비브로 드입니다. 비브어 드. 그게 뭐야? 리브 온이야. 뭐뭐로부터 살아간다. 뭐뭐로부터 살아가? 인간은 햇빛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그죠? 그리고 자기 가정 속에서 편안하게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이러한 동일자의 독립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러니까 이 동일자는 결코, 레비나스를 안 읽은 자들은 이 동일자가 폭력을 해용해 왔으니까 이 동일자를 타자가 지배해서 이 새끼들을 이제 억압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 타자와 동일자의 만남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레비나스는 이 자아의 동일자의 개념에다가, 그죠?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게 2장입니다. 그 독립성에 근거하여 자아는 자기의 세계를 누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편안히 거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살아감, 리브허 드, 뭐뭐로부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밥 먹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일자의 세계는 결코 타자의 세계에, 타자의 어떤 침입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가정 안에서 편안히 휴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아의 세계관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타자와 타자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그의 윤리가 강력하게 나오고, 지금부터 이 타자의 어떤 그러한 세계는 결코 자아의 이 편안하게 거주하는 그러한 동일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아는 또한 그 타자를 그런 방식으로 결코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살아간다라는 거. 그 살아감은,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이 타자성을 희생해서 삶을 영위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자아는 홀로 사는 게 아니야. 자아는 언제나 타자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존의 세계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의존해서 사는 그 세계는 지배와 소유와 그리고 향유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의 본질은
타자성을 자기의 것으로 동화시켜서,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향유입니다. 레비나스의 개념 안에서. 그죠? 그러나, 이 타자의 타자의 타자성은 결코 이 자아의 욕망에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타자는 얼굴로서 드러나는 것이요. 얼굴로서 계시되는 것이요. 이러한 타자가 자기의 경험의 대상이나 지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후설의 어떤 그 지향성과 표상에 갇혀버린 그런 타자에 대한 개념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 말고 이 타자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아의 세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자아와 같이 타자 역시도 자아의 외면성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타자는 결코 자아의 경험의 대상이라든지 결코 어떤 그 지식의 대상으로서 만나지고 소유되고 향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듯이 그 타자는 언제나 자아의 그러한 향유에 밖에 존재한다. 외면성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타자를 뭐예요? 자아는 언제나 얼굴로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은 지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각의 대상도 아니요. 또 감각의 대상과 같이 그 얼굴에 어떤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타자에 대한 그 소유는 욕망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한테서도 락강과 같이 이러한 욕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대지어와 그 다음에 배주행.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구는 뭐야? 필요와 욕구는 동일자의 철학에서 리브허 드와 같이 몸으로부터 간다라는 것처럼 햇빛과 음식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 바깥에 있는 풍경과 외부가 주는 그 다양한 것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타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물이든 인간이든. 그러나 이러한 거는 필요에 의해서, 배주행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동일자의 세계를 긍정하는 두 개의 자주 쓰는 단어가 리브허 드와 그 다음에 르배주행이야. 그러니까 필요와 욕구, 그 다음에 이 욕구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에 자아가 동일자를 통하여 자기의 세계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브허 드와 그 다음에 르배주행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두 개는. 그러나 타자는 결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타자는 이런 방식으로 향유주의 쌍스될 수도 없고 타자는 단지 욕망으로서 다가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레비나스한테서도 데지어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락강과 같이 갑니다. 그러나 락강과 또 달라요. 락강이 훨씬 깊이가 있다고 봐. 저는 그런데 언젠가 레비나스와 락강과 이러한 포스트 모던 학자들의 욕망 개념만 갖고 강의를 해도 내가 볼 때 한 두세 개는 또 나올 것 같아. 언젠가 할 겁니다. 예도가. 자, 그랬어. 그럼 뭐냐? 타자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상당히 레비나스는 긍정적으로 갑니다. 이 욕망은 에로스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랑에 비유되는 그 욕망은 뭐예요? 결코 자아와 타자를 락강한테서는 뭐야?
이 타자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부재해 있다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레비나스한테서는 양자를 살려준다고 보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자아와 타자를 동시에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에로스는 뭐예요? 그 에로스는 자아와 타자를 자기 자신의 동일자를 통하여 향유하는 방식으로 욕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욕망은 언제나 채워질 수 없지만 진정한 에로스는 자아를 타자로서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그 타자의 그 영역을 침입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 타자를 욕망하는 어느 정도의 거리둠을 인정하면서 타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타자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타자성에 근거한 에로스는 자아와 타자의 독립성을 전부 다 오히려 세워주면서 서로에 대한 그 욕망을, 그죠? 간직하고 있다라는 이 균형이, 그죠? 레비나스의 대지어라는 개념 속에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자는 얼굴로서 나타납니다. 얼굴은 자아의 세계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자지는 뭐예요? 이 르비자지는 뭐예요? 타자의 얼굴은 결코 자아의 세계를 침입하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또한 자아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요. 단지 얼굴로서만 현현되고 계시되는 거야. 마니페스타시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각의 대상과 같이 감각 대상으로서 얼굴이 이 자아가 소유하듯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야. 오히려 이 자아가 가까이 다가가게끔 개방성을 갖고 그 얼굴은 언제나 자아의 세계에 현현되고 계시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이 타자의 얼굴을 결코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만날 수는 있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만남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래 왜 만나나, 이거. 아유, 참 징그럽게도 천천히 가더라고. 어렵다고. 어려운데, 저는 이런 타자의 철학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당연히 어렵지. 레비나스도 되게 어렵게 글을 썼을 것 같아. 레비나스의 사유가, 그러니까 뭐야? 동일자와 자아와 타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둘이를 만나게 하려 그러니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레비나스의 원서는요 엄청 반복적이에요. 데리다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비평가도 이야기했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요 개념이 요래 들어오는구나, 요렇게 잡혀서 요거는 요런 뜻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뭐야? 그게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반복을 통하여 강조를 하면서 그 반복 현상을 통하여 이 정도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딴 얘기를 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꼭 데리다의 뱀과 같이 글을 쓰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체성과 무한은 그런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얼굴은 타자의 담론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래서 얼굴의 개념은 디스코얼, 레비나스의 담론의 개념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타자의 담론은 자아의 세계, 자아가 만들어낸 의미 지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타자의 담론은 언제나 자아의 세계에 자양분을 주고, 그 담론은 언제나 자아가 배워야 되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세계에 자아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때로는 자아의 세계에 자양분을 주는, 그러면서 그 자아가 풍족히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때도 있지만, 자아가 타자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할 때는 여지없이 거기에 대해서, 그죠? 초월되는, 결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아는 타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라는 것.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아는 타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게 (61년도에) 나온 전체성과 무한의 윤리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죽일 수 없음. 그 부분은 예도가 내일 전체성과 무한 3장, 4장, 5장을 다른 방식으로 고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욕구는 레비나스한테서는 뭐예요? 욕구는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배주행은. 그러니까 이 배주행은 뭐예요? 레비나스한테서도 동일자의 비브허 드와 같이 뭐뭐로부터 살아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자아는 그 소타자라고 표현되는 음식과 햇빛과 공기를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자에 대한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타자는 외면성에 있는 것. 타자는 자아의 세계, 동일자의 세계 외부에 있기 때문에 타자는 얼굴로서만 만나질 수 있는 것이요, 그 얼굴은 계시로서 나타나는 것이요, 그 얼굴은 결코 자아가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지식의 대상, 경험의 대상으로서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락강이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남녀 간의 성은 결코 서로의 소유를 확증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락강이 이야기한 것처럼, 타자는 결코 자아의 세계에 소유될 수 있는, 그래서 향유를 통하여 자아의 세계에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 타자성에 대하여 예도가 내일 오늘 덜한, 그죠? 오늘 덜한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오늘 덜한 그 부분을 예도가 내일 또 5번째 레비나스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도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전체성과 무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1차 자료를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철학적 삶에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도는 오늘 4번째 레비나스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